사실 그 경제 현상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도 있고 경제 위기도 있고 오는데 실제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침체 사항이 단순하게 어떤 현재의 우리 내부 문제점이라든가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론 금리도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 이후에 한 80년 동안 거의 10년을 주기로 8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실제 경제 위기로는 전이가 안 돼 있지만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금융 위기도 7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제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제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의 어떤 국제 관계라던가 정치, 이데올로기 또 내부 문제점, 어떨 경우에는 어떤 월가의 어떤 투기 세력의 공격들, 또 정책 오류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위기가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위기들이 단순하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차피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상과 또 당시에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같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에 어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과 같이 그 당시에 있었던 시대 상황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정리를 하면서 당시에 어떤 그런 종합적인 국제관계라던가 또 대책이 어땠고 그걸 평가를 하는 형태로 종합적인 시각을 키우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불황, 경제 위기는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말 그대로 공포스럽고 어렵고 침울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오면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제가 보기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점이라던가 모순, 구조적 문제점이라던가 비생산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 보통 정화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일종의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나 위기 사항이 실력을 쌓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단계고 외려 우울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주의를 정리해 가면서 새로운 부분을 집중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특히 현재 전 세계의 어떤 자본주의의 시스템들,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고 달러라는 게 과거에 틀려서 근본이제가 아니고 이미 종이달러 기반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경기 확장 시기에는 상당히 빨리 달러를 유동성을 공급해서 쉽게 경기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 없고 잘 준비를 하시면 향후에 경기 확장기, 팽창기에는 부의 효과나 자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리세션이라는 건 보통 이제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2회 이상 되면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미국이 지난 2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기술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거는 연구기관인 뭐 엠버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민간 연구소 엠버라는 데서 발표하려면 보통 11개월에서 1년 정도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고요. 그것도 지도부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불황은 뭐냐? 그러니까 불황은 경기 침체가 두세 번 반복되면 불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경제 위기는 불황이 좀 더 심각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황이 지속되다 보면 뭐 제2금융권이라던가 이런 좀 금융회사들도 부실로 나타나고요. 회사도 이제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도 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업자도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생산 소비가 한꺼번에 위축되면서 심각한 불황일 경우에는 경제 위기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근자에 들어서 한 30년 정도를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근자 30년간 금리 인상기와 경제 위기
위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도 금리 인상기가 아니고요.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나서 한 조금 1, 2년을 시간을 갖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어느 정도 1, 2년 정도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과 경제 위기로까지 전이되면서 이제 경기가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이런 케이스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요 전에 또 여기 90년 초에 이라크 쿠웨이트 전쟁, 걸프 전쟁이라고 하죠. 그때 금리가 1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 90년도에. 그거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가 상당히 뭐 나름대로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도까지 미국 경기가 어땠냐 하면 사실 그 1980년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년대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60년대를 기화로 해서 실제적으로 일본과 독일이 성장하면서 경제가 성장되면서 미국은 제조업이 굉장히 줄어들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실질적으로 강제로 플라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달러화를 평가절을 하한 거죠. 그러니까 엔화랑 마르크화를 가치를 높여가지고 거의 60% 가까이 높여서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후에 미국은 나름대로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기반이 됐지만 살아나서 꾸준히 경기가 좋아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94년도 정도 오니까 이게 물론 걸프 영향도 있었지만 이게 도무지 이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래서 94년도에 3포인트에서 6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300bp에서 600bp 정도를 올렸습니다. 불과 한 1년 정도 사이에 올린 거죠. 이게 올렸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올리다 보니까 미국은 뭐 유동성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혔고 뭐 경기는 나름대로 안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94년 95년도의 인플레이션 인상의 영향으로 그 당시에 남미의 그 외채 위기, 데킬라 위기라고 하죠. 중남미의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됐고 또 아시아 96년도, 97년도 동아시아 경제 위기, 또 동구권 위기, 러시아 위기, 한국 위기까지 전이가 된 거고요. 네. 94년도, 97년도에 우리 아시아 IMF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서서히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큰 문제는 없었어요. 미국은 이 당시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120개월 동안 연속해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살아났거든요. 제조업도 살아나고 좋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게 너무 확대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99년도 요 당시에 왜 확대가 됐냐 하면 그때 닷컴이라고 해서 닷컴 기업들이 현재로 말하면 어떤 플랫폼 기업 이상으로 .com이라고만 하면 기업들 주가가 뭐 2배, 3배까지 오른 엄청나게 버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부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그 당시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막 껴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 버블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미국에서 연준에서 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뭐 얼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4.75에서 6.5%까지 2%도 안 되는 정도를 그것도 뭐 1년 동안 좀 올렸는데 이것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 주식이 갑자기 폭락을 하고 닷컴 버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닷컴 버블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은 주식이 폭락을 하고 굉장히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어려웠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IMF 이후에 물론 시장이 많이 정리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도 닷컴 기업들이 일부 주가는 내려갔지만 크게 뭐 주가가 빠진 거 외에는 경제 위기로 전이가 안 됐고 미국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쭉 내렸죠. 금리를 내린 이유는 그 당시에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닷컴 버블 때문에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 금리를 거의 1%대까지 내렸습니다. 와. 금리를 1%까지 올리니까 굉장히 시장이 나름대로 좋았죠. 좋았고 이 당시에 이제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굉장히 많이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방했고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글라스 스티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29년도, 1939년도 대공황 시절에 그 대공황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공황은 그 당시에는 현재보다 더 국제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가 자본시장이 거의 통합이 돼 있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간의 자본이 너무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융회사들도 지금처럼 투자회사나 뭐 투자은행, 상업은행이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상업은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시중은행, 투자은행 이런 게 분리가 돼 있지를 않고 일반 시중은행이 투자도 맘대로 투자 뭐 파생상품이나 주식도 또 상장도 시키고 주식 거래도 가능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이권을 찾아서 금융자본이 옮기다 보니까 불황이 왔던 거였거든요. 그 1929년 39년 대공황 시절에도 그때는 TV가 나왔고요. 라디오가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빅테크나 AI나 플랫폼 기업한테 열광을 했고 닷컴 때는 인터넷 기업에 열광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라디오나 TV 회사에 열광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 주식이 열광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수요가 부족하고 너무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사실은 대공황이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만한 투자라던가 방만한 금융회사를 규제하기 위해서 글라스 스티글법이 만들어져서 투자은행, 상업은행을 분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1930년대 규제했던 거를 이때 그 신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금융자율화 국제화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그걸 규제를 풀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티은행 같은 데서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놓은 겁니다. 규제를 완화한 거예요. 네, 완화를 한 겁니다. 2004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들이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MBS나 ABS라고 해서 주택 저당 담보 채권이라던가 자산 저당 채권들을 유동화시켜 가지고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 CDO를 막 2번, 3번 유동화시켜서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서 팔아서 뭐 이제 이것들이 쌓인 거죠. 쌓였는데 이제 이것만 쌓인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신용 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에 있는 분들한테도 대출이 나가고요. 그런 분들이 다른 증권이랑 엮어가지고 파생상품을 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것까지 2번, 3번 만들어서 파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죠. 네. 걱정이 쌓이고 또 하나 이제 이 당시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스톡 옵션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한테 뭐 2천만 불 막 이렇게 연봉이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극단적인 이익을 쫓고 실적을 쫓다 보니까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쉽게 노출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위기가 쌓였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금융공학의 맹신이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달러 자체가 금태한 제도에서 벗어나서 종이 달러 어떤 시스템 하에서 월가의 자본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신흥국이라던가 글로벌 마켓 시장에서 수익률을 쫓아서 막 움직이면서 또 나름대로 그 회수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게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금리를 인상하면 유동성을 빼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될 때 같이 우리나라가 IMF 때 겪었듯이 자산을 같이 이렇게 빼가는 게 이제 회수 시스템까지 만들어졌었는데 이때는 2004년도에는 금융공학이 발전해서 굳이 외국 가서 이렇게 어렵게 우리 론스타처럼 행동주의 펀드라던가 헤지펀드들이 각 나라의 그 약탈식으로 수탈식으로 자본을 회수해오는 그걸 안 하더라도 자기네끼리 먹고 살 수 있다고 봤던 거였죠. 2004년도에. 그러면서 금융공학에 대한 맹신 그리고 그 당시에 금융공학에서는 뭐 지금도 투자에서도 많이 쓰지만 기본적으로 해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군데 분산을 하면 리스크가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통계 기법들을 많이 이용해서 나사라던가 이런 과학자들 통계를 잘 하시는 분들을 예측이라던가 이런 쪽에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됐었지만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부실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한테 대출이 막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더 이상 감당을 못하고 연체가 시작되면 갑자기 금리가 상승되는 시점과 맞물려가지고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붕괴되다 보니까 뭐 하루아침에 붕괴가 되는 거죠. 붕괴가 되면서 그리고 파생상품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번 쌓이다 보니까 이게 거미줄처럼 엮이다 보니까 한 곳에 무너지면 여러 군데가 갑자기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거였고요. 근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결도 빨랐습니다. 해결도 빨랐다 보니까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은 국제 공조 하에서 돈을 또 역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저당 채권 때문에 발생이 된 MBS를 돈을 풀면서 금리를 인하하고 바로 샀잖아요. 연준에서. 우리한테는 IMF 때는 뭐 구조조정해라, 뭐 긴축해라 이런 거. 근데 이제 회사도 망한 회사도 거의 없잖아요. 몇 개 회사 리만 브라더스나 몇 개만 빼놓고는 그대로 살려가면서 돈을 풀어서 메꿨고 우리도 그 당시에 나름대로 위기를 했는 게 사실 미국 때문에 위기가 왔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회수되면서 한 3개월 동안 달러가 한 460억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한 1,500원까지 올라갔고요. 나름대로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안정이 되면서 이제 국제 공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거의 뭐 0.25, 0.5%까지 거의 마이너스 금리가 거의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그 유동성도 공급하고. 근데 이제 항상 유동성 공급을 하면 이제 저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경제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항상 또 인플레이션이 오고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상으로는 항상 저금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2015년도에 금리를 연준에서 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0.5에서 2.25로 과거에는 좀 한 빨리 올리는 게 문제라고 해서 천천히 올렸습니다. 천천히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년 동안에 0.25에서 2.25밖에 안 올렸는데 요게 문제가 돼서 중국의 부채 위기에 뭐 그 당시에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중국의 부채 위기로 전이가 됐고요. 중국은 이 부채 위기 때 상당히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외환 보유고가 거의 한 3조 8천억, 4조 가까이 있었는데 환율 방어 때문에 거의 8천억 달러를 썼거든요. 나름대로 굉장히 중국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겪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저금리로 가다가 실제 이제 지금 통화 정책을 정상화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다시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미 연준도 알고 있는 게 가장 근자에 가까운 건 2004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에서 5.25%까지 올렸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도 지금 점도표상으로 실제 올해를 한 3.4 정도 예상금리, 기준금리를 내년을 3.8로 보고 있고 내후년을 3.4로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3.8 정도로 가능할까? 이런 게 의문입니다. 3.8로 갔을 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느냐? 못 잡는다는 보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걸로는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어떤 한 30년에서는 미국의 그 종이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이 전 세계의 어떤 경기와 유동성 또 경기의 어떤 팽창과 수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기준금리가 3.8만 돼도 지금 이 그림상에서 그래도 거의 중간 위치니까요.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경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1980년대 석유 2차 파동이 지금과 유사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 때 1980년대가 어떤 시기였냐면 아시겠지만 그 석유 2차 파동이라고 해서 오페크에서 유가를 올리고 그때 올리자마자 이제 그 이란에서 그 팔레비 국왕이 물러나면서 호메니가 정권을 잡으면서 실제 석유 공급을 줄였습니다. 정치적인 격변기로. 그래서 유가가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4.7%까지 올랐습니다. 14.7%까지 올랐는데 그때 지금으로 환산하면 9%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거죠. 지금 9%는 유사한데 그때 인플레이션 14.7%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2%까지 올렸습니다. 그 폴 볼커 예,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폴 볼커가 22%까지 올리고 나서 물가를 잡았거든요. 22%요? 네, 그리고 22% 올리고도 2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금리 22% 고금리 상황이 그 이후에 서서히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폴 볼커가 이렇게 사실 위기사항이 큰 위기사항은 나름대로 실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라던가 어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도 막 획기적으로 바뀌는 굉장히 전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기이고 그 당시에 폴 볼커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그 기존의 통화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 아시겠지만 그 금태환 제도 닉슨 쇼크 1971년대 닉슨 쇼크 때까지만 해도 달러가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이 돼 있었잖아요. 고정이 돼 있었는데 그 71년도에 금태환 제도가 사실은 베트남 전쟁 패망 이후에 또 일본도 경제가 성장하고 이태리나 독일 경제도 성장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미국도 경제가 금태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금태환을 포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금태환을 포기하면서 종이 기반 달러로 완전히 전환이 됐고요. 네. 그걸 이제 키신저가 아시겠지만 74년도에 금이랑 페리티 돼 있는 달러를 사우디랑 협상을 통해 가지고 석유 거래를 달러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해서 결국은 금이랑 페리티 돼 있는 걸 석유로 페리티 돼 있는 걸로 이제 바꾼 페트로 달러를 74년도에 만든 거죠. 만들어서 실제 금에서 독립돼 있어서 실질적인 종이달러 시대를 74년도, 75년도에 열었지만 그게 실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면서 종이달러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기반이 1980년도에 폴 볼커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폴 볼커가 통화 정책을 과거에는 실제 기본적인 경제 사상도 케인즈주의를 기반으로 그게 이루어졌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케인즈주의는 주로 이제 경제 불황이 왔을 때 수요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딜식으로 여러 가지 뭐 후보댐이라던가 이런 인프라, 사회 인프라를 건설해가지고 그 노동자들한테 돈을 찔러 주면서 수요를 자극해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대공황 때가 수요가 갑자기 이제 줄어서 발생된 문제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과도 마찬가지지만 1980년대는 석유가 올라가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단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급단의 문제다 보니까 결국은 케인즈 이론처럼 결국은 돈을 국가가 이렇게 기획 경제를 통해 가지고 돈을 찔러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나려면 규제도 개혁해야 되고 세금도 줄여오고 기업들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신자유주의 형태로 개념이 바뀌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통화주의 개념들도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통화량 목표제라고 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M1, M2를 적정하게 관리만 하면 실업도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적정하게 잡힌다. 이런 거였죠. M1, M2 아시겠지만 협의통화, 뭐 광의통화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이 통화량 목표제도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버냉키로 오면서 돈을 공급단뿐만 아니라 수요까지 자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찔러주는 헬리콥터만이. 예, 헬리콥터마다 찔러주는 그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바뀌죠. 버냉키. 그래서 그러면서 돈은 무한대로 풀면서 인플레이션만 2% 선에서 관리를 하자. 이러면서 결국 인플레이션 목표제로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 목표제도 각 2년마다 바뀌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도 각 위기 상황마다 이게 바뀐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줬던 거였고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1980년대는 나름대로 한국은 굉장히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IMF 외환 위기와 유사했었거든요. 1997년도에 우리가 IMF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때 IMF 구제 금융을 받았지만 1980년대에도 우리가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5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수출이 1980년도에 120억 달러 정도였는데 실제 그 당시에 저희가 1년에 갚아야 될 이자가 9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못 갚아서 외화가 지금 거의
더 이상 수급이 불가능해서 결국은 IMF 구제금융을 통해 가지고 그때 5억 달러 정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본격적인 IMF의 어떤 유동성을 이제 회수해 나가고 이런 월가 자본이 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구제금융이 이렇게 냉철하진 않았죠. 뭐 구조조정이나 뭐 혹독하지 혹독한 게 아니고 쉽게 넘어가였던 거였죠. 그래서 한국도 실제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신자유주의가 서서히 부각되면서 글로벌 이제 금융 시스템이 국제화되면서 개방도 하고 국제 분업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지면서 실제 WTO 체제로 통해 가지고 어떤 무역 자유화 또 국제 분업 체계로서 기술, 금융 또 인력이 우수한 선진국들은 수준이 있는 그런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 기업들만 남고 저임금의 어떤 그런 기업들은 제3세계로 나가서 효율적인 국제 분업이 완성이 된 거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도 어떤 금융 시스템 개방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영향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반이 돼서 결국은 IMF 외환위기까지 온 거죠. 한국도. 예.